나는 디자이너다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제품 내부와 외부 구조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을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늘 쓰는 마우스를 보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마우스는 저도 분해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더 잘 됐네요. 저랑 같이 분해도 해보고 구조, 재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는 디자이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서현 씨, 지금 이 시간에는 제품이 실제 이제 디자인 들어가기 전에 네. 기존에 이 마우스를 저희가 이제 디자인 스케치를 했는데 네. 이 구조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실제적으로 디테일한 디자인 전개를 진행을 해야 돼요. 이 구조는 뭐예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사람한테 손에 닿는 부분들 또는 사람이 앉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외형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인체공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접근이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 어려워요. 어렵죠. 네. 인체공학은 저도 어려워요. 굉장히 사람이 스타일이 워낙에 사이즈나 이런 네. 것들이 표준화되어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 리서치를 통하면 그런 기본적인 사이즈들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 쪽을 충분히 리서치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제품 외부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인체공학적인 부분 또는 재질, 표면 처리 부분들, 칼라, 도장 이런 쪽이고요. 네. 이 내부를 보게 되면은 네. 복잡하죠. 너무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한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일반인들은 제품 하나 먹고 뭐 하나 두 개 상하 커버면 끝나겠네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이렇게 뜯어보면 굉장히 많은 파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부품들이 정확하게 안착이 되고 네. 또는 이 기구물 자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회로 설계자, 네. 그다음에 기구 설계, 디자이너가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게 제일 복잡해 보여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구조를 그냥 해놓은 거 아닌가요? 그냥 제품 개발할 때 네. 이제 그냥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뭔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겠죠.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계획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가 없으면 이렇게 눌렀을 때 네. 낭창낭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들은 이제 설계자가 접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회로 설계 부분이잖아요. 네. 요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제 PCB가 될 거고요. 컴퓨터에서도 이거 많이 본 것 같아요. 많이 보죠. 네, 반대쪽. 이제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이 기본적인 사이즈를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디자인을 했는데 이 스펙이 디자인을 튀어나왔을 때 이 제품은 완성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PCB 사이즈, 기구적인 요소들 이런 것까지 디자인을 진행할 때 충분히 서로 협의하고 또는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러니까 디자이너하고 설계자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설계자가 이렇게 디자이너가 설계적인 지식을 많이 못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많이 갖고 접근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초급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접근할 때는 이런 설계적인 부분들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런 형태적으로 안 나올 금형에서 빠지지 못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디자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설계자가 다시 형태를 바꿔주세요. 라고 다시 이제 피드백이 오거든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관에 대한 형태들은 처음에 픽스했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커지면 안 되겠죠. 쪽이 컨셉하고 틀어지기 너무 때문에. 많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부 스펙에 대한 사이즈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디자인에 접근이 돼야지 외관 형태가 틀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만 유의해서 디자인에 접근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구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회로 설계나 기구 설계 쪽하고 정확하게 협의가 돼서 제품 디자인을 진행을 하면 돼요. 지금 시간에는 지금 요 샘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외형에 대한 부분과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실습을 할 텐데 네. 우선 이 제품 한번 손을 얹어 보겠어요? 되게 착용감은 편해요. 어때요? 편해요. 이런 제품들 특히나 이제 손이나 사람 인체에 맞닿는 제품들은 이런 외형에 대한 형상에 대한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옆에서 보면 이런 파팅 라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볼 수 있죠. 네, 다 둥글둥글하게 돼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날카로우면 네. 사용성에서 좀 문제가 되겠죠. 전 손에서 피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이 제품을 한번 분해를 해볼 텐데요. 네. 소연 씨가 한번 분해를 네. 해보죠. 하겠습니다. 네. 근데 나사도 디자인이 있는 건가요? 나사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죠. 음. 그렇지만 보통 범용적인 나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너무 복잡해. 복잡하죠. 네. 지금 소연 씨가 분해한 것들은 요거 두 가지 파트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파트가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더 추가적으로 분해를 해볼게요.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후크라는 구조로 체결이 됐기 때문에 네. 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당기면은 풀어지는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일정 부분 힘을 주면은 네. 풀리게 돼 있는데 네. 나사를 쓰면은 디자인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기구적으로 이런 후크 구조를 씁니다. 굉장히 힘을 주시는데. 요거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손 다칩니다. 지금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네. 우리가 외형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심플했는데 네. 실제 뜯어보고 나니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게 다 의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하는 이유들은 네. 기구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메커니컬 디자인이 접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내부에 보면 이렇게 보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모든 가전 제품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PCB 기판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컴퓨터 뜯어보면 이런 거 네, 많이 보시죠. 반도체처럼. 네. 네. 보면 이런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네. 이 사이즈들이 네. 지금은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기 때문에 부품 간섭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부품이 변경이 돼서 좀 더 큰 사이즈가 붙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조립이 안 되겠죠. 높이를 다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이 형상이 초기 컨셉 외관 형상이 결정이 돼 있으면 네. 그 안에서 모든 거를 조금 해결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컴포넌트 사이즈들이 커졌다고 해서 이 외관을 건드려 버리면 네. 이런 뭐 그립감이나 인체공학적 부분들이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들이 추가적으로 회로 쪽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커진 사이즈 부품을 빈 공간 쪽으로 위치를 이동하거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회로 개발이 새로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 외관을 안 건드리고 제품 형상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심플한데 뜯어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너무 복잡해요. 네,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기구적인 요소들, 회로적인 요소들이 다 결부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제품들을 많이 뜯어봐야 돼요. 새로 나온 제품들, 특히나 이런 제품들은 그런 구조에 대한 디자인들이 좀 새롭게 접근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제품을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뜯어볼게요. 네, 그럼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제품 디자인의 디자인 구체화 단계는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 시각화된 이미지를 디자이너가 제품의 외관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형태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기구, 회로 설계나 생산 과정에 적합하도록 형태를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상 제품의 작동 원리나 회로 부품의 생김새, 위치 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기구 설계, 전자 부품, 회로 설계 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디자인 대상 제품의 기획 과정을 거쳐 스위치류, 디스플레이, 각종 회로 기판 등의 내부 구성물이 결정되면 이것을 어떻게 레이아웃하는지에 따라 제품의 외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제품 디자이너가 자신이 디자인하게 되는 제품을 얼마나 이해하는지에 따라
같은 기능을 유지한 채 외관 디자인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품을 조작하는 행동에 관련된 인터랙션이나 인간공학과 같은 지식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불평제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에 제가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2D 렌더링된 이미지를 가지고 아웃라인을 잡는 실습을 할 텐데요. 제품 디자인은 치수 기반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중요한데 그걸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도면과 비교해가면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2D 디자인을 할 때 조심할 팁들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불평이 없을 때까지 도전하는 불평제로 출발합니다. 이제 도면을 한번 맞춰볼까?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지금 소연 씨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2D 렌더링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어떤 방식으로 아웃라인을 잡고 어떤 방식으로 뭐 부품의 위치에 따라서 또는 어떤 파팅 라인에 따라서 그 라인을 만드는 지금 과정을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옆에 나오는 저 흑백 이미지가 도면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도면이 사이드 뷰로 캐드화되어 있는 걸 불러들여 가지고 실제 사이즈에 맞게끔 위치를 적용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런 연습을 하면 디자이너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제품 디자인은 치수 기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그 카메라 위치라든가 LCD 위치가 예를 들어서 1mm, 2mm 차이가 나버리면 화면이 편측이 나버리고 또는 이제 카메라 자체가 이제 중심점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 디자인을 할 때는 CAD 기반의 라인을 항상 정확하게 픽스를 시켜서 그 위에다가 리터칭을 해서 2D 렌더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요 지금 흰색 라인들을 보면 이제 사이드 키 같은 경우도 도면상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상에 표시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사이드 키 디자인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디자인할 때는 그런 부품 스펙이 정확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사이드 키 같은 경우에는 뭐 위치나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2D 디자인을 하는 이유는 디자인을 처음부터 이제 픽스 시키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연 씨가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이렇게 보면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CAD 라인을 외곽선까지 잡아서 다시 불러들여서 그 라인을 가지고 쓰는데 이런 방법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그 눈금자 룰러라고 하는데 룰러를 이런 라인들에 맞춰서 표시 또는 파팅 라인 위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 부분을 패스 툴을 사용해서 정리를 하면 좀 더 깔끔하고 직선의 형태, 지금 같은 직선을 사용할 때는 좀 더 깔끔하게 디자인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연 씨 오늘 포토샵으로 실습을 해봤는데 네.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선을 하나하나씩 따봤는데 네. 디테일한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네. 기본적인 하나의 툴에 대한 기능에 대한 연습을 했는데 네. 그 툴 가지고만 얘기를 한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점들을 너무 촘촘히 찍어서 그 점들 간의 연결이 계속 되기 때문에 촘촘히 찍으면 안 돼요? 촘촘히 찍는 것보다는 네. 가급적이면 네. 점의 버텍스의 수를 네. 최대한 줄여주고 내가 원하는 형상이 나왔다면 가장 네. 탄젠트한 형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음. 이런 부분들은 가장 이제 제품 디자인할 때 얼마만큼 디테일하고 깔끔하게 접근을 하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이 버텍스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아직까지는 초급 수준이기 때문에 잘 돼 있는 렌더링을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해보면 네. 이 레이어가 엄청나게 겹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디테일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네. 그 레이어와 레이어 밑으로 계속 효과를 주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히스토리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항상? 히스토리가 네. 진짜 잘 돼 있는 것들은 네. 수십 개씩 쌓여 있거든요. 그 레이어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실습은 가장 기초적인 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거를 토대로 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네.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네.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기초부터 고급 스킬까지 지속적으로 연습을 한다면 금방 효과적인 디자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는 디테일하게 한다고 이렇게 점을 막 찍어서 했는데 강사분이 그건 아니라고 이제 휠 부분은 스킬을 써서 좀 휘고 그리고 필 부분은 피고 이렇게 해서 점을 좀 이렇게 줄여서 해야 된다고 하셔서 일단 그런 부분은 연습이 저한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파팅 라인은 금형의 분할선을 의미합니다. 보통 금형은 2개 이상의 분할을 하는데요. 파팅 라인의 위치나 형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분해나 조립의 과정을 이해하고 생산성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제품 외관의 파팅 라인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2D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아이디어 스케치를 불러옵니다. 투상도법에 적합하게 위치시킨 후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정면, 측면, 인면 사진 이미지의 비례를 맞추는데요. 프로그램의 머지 기능을 이용하여 이미지들을 하나의 레이어로 합치고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 펜 도구나 브러쉬 도구를 이용하여 세부적인 파팅 라인을 다양하게 그려보면서 조립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때 펜 도구나 브러쉬 도구 사용 팁을 숙지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포토샵의 레이어는 아세테이트지를 여러 장 겹쳐놓은 것과 같으며 레이어의 투명 영역을 통해 밑에 있는 레이어까지 볼 수 있는데요. 제품 디자인에 따라 내부 구조물의 구조를 바꿀 것인지 내부 구조물의 구조에 제품 디자인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 레이어의 순서가 달라지므로 디자인 기획 방향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광고주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 광고주를 찾아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에는 소연 씨가 2D 렌더링한 자료를 가지고 광고주와 함께 품평회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품평회한 결과로 디자인이 결정되는 것인가요? 디자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확인이 더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그 과정의 시작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럼 광고주를 찾아서 시작합니다. 아마 시켜서 먹지 맛없다고 않을까요? 시작부터. 거기 말고 딴 데로. 딴 데로? 오늘 광고주는 어떤 일로 찾아오신 건가요? 오늘 클라이언트하고 2D 렌더링 디자인 관련해서 1차 PT하러 왔습니다. 소연 씨는요? 저는 제가 이번에 직접 참여한 이 디자인을 보여드려 가는 길인데 좀 설레고 긴장되고 많은 기분이 섞여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저희가 기존에 리서치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2D 렌더링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안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분평을 진행할게요. 2D 렌더링은 디자인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아이디어 스케치 과정에서 선정된 디자인의 형상을 2차원 평면상에 제품화된 실제 형상과 가장 유사하게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2D 렌더링의 경우 정면, 좌우측면, 인면 등의 시점에서 세부적인 형태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구체적인 디자인 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2D 렌더링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미팅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기다 낙서를 해가면서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도 전혀 무관해요. 2D 렌더링을 하려면 3면도법에 준하여 그려진 아이디어 스케치의 이미지를 선정하고 벡터 방식의 2D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불러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이미지를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위치시키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패곡선의 특징을 가진 단위 면들을 만드는데요. 아이디어 스케치 형상에 따라 적절한 레이어를 나누고
색상, 음영 표현 및 재질감 등을 표현해줍니다. 2D 렌더링에 플래시 조명 등 렌즈 등의 실사 이미지를 추가하고 로고 타이프 등의 문자 인쇄 효과를 표면에 추가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디자인 시안에 대한 품평회를 마치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최대한 적용을 해서 2차 품평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서현 씨 오늘 네. 클라이언트하고 이제 2D 렌더링 가지고 미팅을 해봤잖아요. 네. 이렇게 서현 씨가 직접 한 디자인인데 클라이언트가 뭐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그 어땠어요? 그 클라이언트 얘기할 때? 나는 이게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음. 저분은 또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견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각진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라운드 타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취향이 어떤 계층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어떤 집단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미연에 막 방지하고자 그런 사전 리서치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득하는 작업을 그냥 그 시장에서 원하는 건 뭐 이런 동그란 타입이에요. 이렇게 해서 설득이 안 되거든요. 클라이언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리서치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도출이 됐다.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클라이언트한테 끌려가면 안 되겠죠? 제 어느 정도의 그걸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을 시키되 합리적으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이 디자인을 제시를 했을 때 이 디자인을 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클라이언트가 됐다고 해서 나 이거로 개발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판단에 오류가 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지 나중에 실제 제품이 나왔을 때 잘 팔리는 제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서희 씨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2차 2D 렌더링 디자인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느낌의 그런 발전된 디자인이 나오길 바라요. 많이 연습해 볼게요. 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2D 렌더링은 디자인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아이디어 스케치 과정에서 선정된 디자인의 형상을 2D 평면상의 재포화된 실제 형상과 가장 유사하게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2D 렌더링의 경우 정면, 좌우 측면, 인면 등의 시점에서 세부적인 형태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구체적인 디자인 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데요. 아이디어 스케치 형상에 따라 적절한 레이어를 나누고 색상, 음영 표현 및 재질감 등을 표현해줍니다. 2D 렌더링에 플래시 조명 등 렌즈 등의 실사 이미지를 추가하고 로고 타이프 등의 문자 인쇄 효과를 표면에 추가해주는데요. 이 같은 작업은 사실적인 렌더링 표현을 위한 부가적인 작업이므로 어떠한 요소들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뇌발전소 시간입니다. 강사님,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인가요? 네, 스마트폰 디자인의 컬러와 알루미늄 재질을 입히는 작업을 실제로 해보고 제품 그래픽 요소 추가에 대한 간단한 발표도 해보도록 하죠. 재질을 입히면 디자인이 더 사실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빛의 방향에 따라 음영 처리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지금 바로 두뇌발전소 시작합니다. 2D 렌더링된 그림 파일을 보고 있는 소연 씨. 네, 강사님. 서현 씨, 네, 재질 입히고 네, 컬러 하는 거 심지어 수업연구원한테 물어봐서 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한번 물어보고 네,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스킬을 네. 한번 키워보도록 하세요. 그럼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두뇌발전소 과제입니다. 재질가 2D 렌더링의 색상 및 재질감 표현하기. 이건가?
이거 아닌데. 모르는 게 생기면 아, 날리는 모르겠다. 전화 찬스. 봐야겠다. 네, 여보세요? 연구원님. 네. 제가 지금 알루미늄 재질을 여기 형태에 맞춰서 입히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잘라야 돼요? 아니요, 첫 번째로 네. 알루미늄 고해상도 밑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세요. 네네. 불러오셨나요? 네, 불러왔어요. 두 번째로 자르고자 하는 형태를 패스를 만드세요. 네. 만드셨죠? 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패스 라인이 밑에 있는 이미지 위쪽에 위치시켜야 해요. 아, 위쪽에요? 그 다음엔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네. 리그 클리핑 마스크 명령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실행하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과 같은 해설이 들렸는데요. 소연 씨는 잘 알아들었을까요? 다음에는 됐다. 완성! 두뇌 발전소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픽 요소 추가 방법에 대한 발표입니다. 제품 그래픽 요소 매핑하기. 제품 그래픽 요소 매핑하기는 2D 렌더링 작업 과정의 최종 과정입니다. 제품 표현에 부착된 또는 인쇄하는 로고 타입, 스티커류를 추가해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 과정인데요. 사진 이미지를 표면에 위치시킨 후 그 위에 반사각 효과와 같은 추가적인 그래픽 작업을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암과 색상 표현 같은 이체화 표현 능력이 필요하므로 스케치나 2D 렌더링 진행 시 3D 형상을 예측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활용성이 많은 2D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의 기능에 익숙하도록 반복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질감까지 표현된 이미지의 각종 문자열이나 기호 같은 것을 별도로 작업하여 크기, 색상을 조절하는데요. 표면의 굴곡이나 경사각에 따라 추가되는 로고 타입의 형태나 스티커 등의 레이블도 동일하게 변형시켜 주어야 합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2D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품 그래픽 요소를 추가하면 3D적인 입체적 형상을 보다 사실적이고 정밀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한데요. 각종 인쇄 사항이나 부착 같은 다양한 그래픽의 변형이 가능하며 표면 처리 효과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품 그래픽 요소 매핑하기는 2D 렌더링 작업 과정의 최종 과정으로 제품 표현에 부착 또는 인쇄하는 로고 타입이라든지 각종 스티커류를 더해 사실감을 표현하는 작업 과정을 말합니다. 사진 이미지를 표면에 위치시킨 후 그 위에 반사광 효과와 같은 추가적인 그래픽 작업을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질감까지 표현된 이미지에 각종 문자열 및 기호 등을 별도로 작업하여 크기, 색상 등을 조절하는데요. 인쇄된 효과를 낼 것인지 표면으로부터 돌출이나 함몰되는 효과를 낼 것인지에 따라 효과를 적용합니다. 실수를 통해 제대로 배우는 시간, 실수가 뭐길래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실수들이 나왔을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제품 그래픽 요소는 제품 그래픽 요소 매핑하기 정확히 기억해주세요.